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엄청난 역할을 해주신 분 같습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AI 시대를 맞이하게 돼서 강 교수님이 과거의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뀌어진 환경 하에서 어떻게 정책 개발을 하면 AI 시대에 한국이 맞춰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성주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아이고, 이거 너무 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성주라고 합니다. 제 네. 목소리나, 제가 잘 지금 들립니다. 네, 방에 이게 연구실에 불이 조금 그래서 아마 비디오는 약간은 좀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죄송스럽고요. 어떤 뭐 이런 훌륭한 기회를 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영 총장님이나 뭐 아까 보니까 우리 박재환 뭐 교수님, 이사장님 옛날에 제가 뵀던 적도 있고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제 일단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전면에 보이는 요 건물이 뭐 메인 홀은 아니지만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LVCC라고 하는 우리나라 코엑스의 한 글쎄 크기 한 두 배, 뭐 세 배 정도까지 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라스베가스 뭐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요. 제 소개를 하다가 지금 끝났는데 지금 화면이 뭐 아무튼 저는 주로 가기정통부에서 평생을 정통부에서 보냈습니다. 87년에. 그래서 뭐 중간에 시라큐스나 펜스테이트도 좀 다녀오고 지금 그런 이노베이션을 과학적으로 하자는 그런 5만 6천이라고 ISO 표준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내 기업들, 뭐 대기업은 알아서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어떤 그런 좀 중견 기업이나 그런 어떤 과학적인 혁신 경영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즘 뭐 그런 일에 빠져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혹시 사운드 들리실까요? 네, 사운드 잘 어떠세요?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오케이. 예,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예, 요걸 잠깐만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라스베가스 현장입니다. 국내 어떤 기업의 전시 부스에서 어, 앞으로 미래 생활이 이렇게 바뀔 거다. 그 회사 로고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전 제품이 뭐 이처럼 지금은 이제 TV나 뭐 이런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리모컨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만 이제 이처럼 앞으로 이제 AI가 PC에 들어가서 이처럼 앞으로 미래 생활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어떤 사례인데요.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는 오래됐습니다. 67년에. 그렇지만 실제로 이 95년부터 라스베가스 올해가 이제 30년째인데요. 2010년도부터 조금 더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이 아니라 좀 더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서 지난 10여 년간 매년 1월 첫째 주에 CES가 라스베가스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기술, 좀 나아가서 비즈니스 동향을 살펴보는 뭐 그런 어떤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공식적으로는 4,500개 글로벌 기업이 142개 나라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5천 개 이상. 어떤 경우는 부스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큰 이벤트인데 요게 뭐 간단한 저 조감도인데 제일 오른쪽에 테크 이스트라고 하늘색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 하늘색 부분 제일 밑쪽이 사우스, 중앙에 보면 센트럴, 그 중앙에 아까 있었던 LG전자, 삼성 SK, 뭐 그다음에 소니라든지 중국의 TCL이나 그게 있고 그 제일 오른쪽 테크 이스트라고 제일 위쪽에 있는 그 글자 바로 밑에 그 약간 마른 목골 그 건물이 아까 제일 처음 표지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LG 라스베가스 LVCC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표시이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간들을 보시면 상당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보면 테크 사우스라 그래서 아리아 구역인데요. 거긴 주로 호텔을 뭐 겨울에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비니까 CS CTA라고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주최 협회가 그 호텔들하고 계약을 해서 빌리는 뭐 그런 주로 거기는 가운데는
가운데 테크 사우스는 주로 미디어 쪽, 방송, 미디어, 텔레코뮤니케이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테크 이스트는 가전업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지 VR, AR,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도 일부 있고요. 원래는 AI 구역이 새로 센트럴에 만들어졌고,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아까 그 테크 웨스트, 많은 목골로 생긴 그 공간은 모빌리티, 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뭐 전기차 내지는 거의 뭐 이 GS가 사실 모토쇼가 돼 버렸습니다. 수십 많은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 가장 왼쪽에 이제 테크 웨스트라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테크 이스트가 뭐 센터라고 본다면 사우스는 테크 이스트에서 일단은 테크 웨스트가 한 5km, 한 2, 3마일, 3, 4마일 정도 버스 타고 그다음 테크 웨스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테크 사우스는 거긴 한 10km, 10km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한 5, 6km는 충분히 조이되는 공간적으로 보면 뭐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공간에서 호텔이나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회가 개최됐는데 테크 웨스트가 가장 재밌는 데입니다.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 테크 웨스트의 하늘색 구역이 전시장인데 가장 밑쪽에 있는 홀 G 가장 핫한 데입니다. 유레카관이라고 뭐 이따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스타트업들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뭐 가장 많은 거의 인서울 한 대학들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 여러 가지 지자체들 뭐 테크노 파크들 뭐 외국 프랑스 미국 뭐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조금만하게 있어 많은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베네티안 엑스포라고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푸드 테크 에이징 고령화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테크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시장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조그만한 박스들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 VIP, VVIP를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서 삼성전자든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방을 하나 예약을 해서 하는 뭐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되는 공간 구성을 짧게 보여드렸고 원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는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전시회가 7일이었는데 그 전날 미디어 데이 그때 키노트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엔비디아의 히스토리, 그래픽 카드, 뭐 80년대 말부터 해서 93년에 이제 NV1이라고 하는 GPU, 초보적인 GPU에서 99년, 2005년, 뭐 지금까지 이제 GPU를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히스토리를 쭉 좀 설명을 하고 중간에 사진, 까만색 사진 왼쪽 RTX 50이라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주로 해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이 출시된 이 제품을 지난주부터 한국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나와 있는 이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린다고 좀 불만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사진 오른쪽 부분이 코스모스라고 해서 사실은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GPU를 종래 AI의 기본적인 심장으로 쓰는 것 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자동차, 뭐 TV, 로봇, 뭐 기타 등등 움직이는 거기에 뭐 칩 형태로나 넣어서 피지컬 AI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AI를 장착을 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가 AI를 두뇌로 가져서 로봇이 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도와주거나 뭐 식당 서비스로 일상생활에 있습니다만 뭐 사과를 따거나 여러 가지 공장 제조 라인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그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체 이 우주, 뭐 지구를 넘어서 인간 사회를 하나의 운용을 하자 하는 그런 원대한 뜻이 담겨 있다고 젠슨 황은 설명을 하고 그 밑에 지금 말로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해서 아마 5월 달에 소형 AI 슈퍼컴퓨터, 좀 큰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뭐 집채만한 이제 슈퍼컴퓨터가 노트북 형태로 나와서 뭐 그게 이제 일상 여러 가지 생활에 뭐 지금도 이제 삼성이나 LG나 뭐 여러 가지 레노버나 AI 컴퓨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AI 칩을 뭐 그게 아까 피지컬 AI 한 개 사례일 수는 있는데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어떤 노트북 개념을 소개하겠다. 그게 슈퍼컴퓨터급이다.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유튜브나 뭐 개막 전에 와서 이 얘기를 그다음에 퀀텀 양자는 앞으로 한 20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언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코스 RTX 요
지금 GPU를 설명을 하면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메모리 회사 칩을 쓰겠다라고 들어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가가 툭 떨어지는 뭐 그런 나중에는 이제 다시 뭐 지금은 아직 삼성은 테스트 중이고 하이닉스는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고는 됐지만 어떤 그 전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뭐 저도 그날 도착을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시작하기 30분 전에 벌써 마감을 해서 2만 명 들어가는데 한 15,000명 정도에서 막아버렸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원래 CES는 젠슨황이 시작이 돼서 소개했던 것들이 뭐 거의 전시장에 전시가 됐고요. CS 부분은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AI 부분이나 그 뒤에 약간 제가 OECD 있으면서 얘기했던 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부분이 생성형 AI, 지금 에이전트 AI, 하나의 뭐 지금 콜센터 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뭐 주사 백신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하면서 조그마한 하나의 뭐랄까 로봇이라 그럴까 디지털 휴먼이 좀 안내해 주는 걸 보셨을 텐데 현재는 뭐 생성 AI, 에이전트 AI에서 이제 이 로봇이나 자동차, 물리 AI로 진화해 가고 있는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CES도 핵심 키워드는 작년에 서 계속 AI가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를 이끌 것이다. 스타트업 전성 시대,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CES의 과거부터 중국은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나 특히 이번 트럼프 정부 하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미국이 한 1,500개 업체, 중국이 1,400개 업체, 한국이 한 1,00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가장 많은 그런 어떤 기업들. 그렇지만 글로벌한 기업들, 리딩 기업보다는 조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숫자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빌리티는 뭐 여전히 어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UAM, 뭐 퀵보드, 오토바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서스테이너빌리티, ESG, 뭐 수소 상당히 많은 어떤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리빙 인텔리전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능형 홈, 푸드테크, 스마트 시티와 같은 마지막은 생태계. 혹시 질문이 하나 있으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AI 시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 황이 시작을 했고요. 별도 AI 관도 만들어서 에이전트 AI, 피지컬 AI가 소개됐고 한국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전시관에서 원래 주제가 다이브 인이거든요. 몰입하자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 뒤에 AI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브 인 AI 뭐 이런 식으로 로봇과 융합을 하고 모빌리티도 융합을 하고 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퀀텀 양자는 얘기는 많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 양자 컴퓨터를 제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바이트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써서 지금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군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요게 캐비넷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횡으로 옆으로 눕혀져 있는 랙들이 보이실 겁니다. 위에 10개, 아래 10개. 그렇게 해서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뒷모습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뒷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뒷모습을 찍은 이유는 순행식이다. 액체로 냉각을 시키다. 왜냐하면 보드 하나가 지금 1000와트 이상, 전체 요 옷장만한 이 하나의 서버가 전기를 한 100kW 이상을 쓰게 됩니다. 가장 풀리 돌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뭐 1000대가 있다. 뭐 2000대가 있다 그러면 조그마한 도시 하나에 사람들이 쓸 전력량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 공기로 에어컨디션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순행식으로 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조그마한 사진들은 여러 가지 토론회 때 앞으로 AI가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 혁신 분야, 그 다음에 스타트업 분야, 일상생활 분야 어떻게 토론회를 잠깐 제가 갔는데 콜컴이라고 하는 CDMA 우리랑 인연이 많은 회사도 스냅드래곤 CPU를 AI의 하나 엔진으로 쓰겠다. 지금 요게 조금만은 보시죠. 휴머노이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웨이스라고 하는 어, 독일 스타트업이 만든 이름이 뭐냐?
이치타라고 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실 마이크가 앞서서 조금은 제가 마이크 가지고 일단 넘어가시죠. 뭐 이처럼 요거는 좀 한번 저도 앞에는 그냥 휴머노이드 약간 엔터테인먼트 부분이고 이거는 셰플러라고 하는 베어링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미국 회사의 부스인데 이 로봇은 오하이오에 있는 로봇 회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라인에 기본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구현해 놔서 제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 제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요 공장도 올 가을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뭐 현대자동차나 뭐 도요타나 뭐 벤츠나 많은 회사들이 이것도 한번 잠깐만 한번 보시죠. 좀 색다른 건데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뭐 아주 대형 기업은 아닌데 뭐 이렇게 4족, 2족 그다음에 저 여자분이 CTO인데 발길질을 하고 집어던져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발탁발탁 일어서는 제가 이게 얼마쯤 할까 물어봤는데 요게 2,5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00만 원. 로봇 기술은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램보 로봇을 인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로봇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플랫폼, 기계적인, 기계공학적인 부분은 이제는 거의 뭐 저가라 그럴까요? 이제는 완성 단계. 이제 그거를 어떤 분야의 공장 제조 라인에 또는 어떤 농업 분야에 아니면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병원에서 무거운 거를 들거나 군인용으로나 어떤 특화된 그걸 어떤 서비스로 가야지 순수하게 로봇 만드는 그런 분야는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 지금 마음 AI라고 국내 상장 기업인데 지금 중국에 딥식이 나오고 뭐 회사가 지난주에 딥식을 이용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툴을 공개를 했는데 미들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챗GPT랑 같이 워크를 하고 이번에 아까 퀄컴의 공인된 파트너로 인정이 돼서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는 전 세계 유저들은 이제 마음이랑 같이 거기에 AI를 심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 미들웨어를 개발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딥엑스라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저 보드들 보이실 겁니다. 사람들 머리 쭉 나란히 그게 이제 하드웨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보드라고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이런 것들 자동차에 아까 그 로봇에 붙여서 특정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대구 달성에 있는 삼보 모터스라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회장님께서 이 종래 이제 이 종래 이 내연기관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이제 전기차 제일처럼 가니까 이제 드론 쪽으로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신 그게 이제 UAM인데요. 두 명이 타는 드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기인데 지금 기계적으로는 국토부의 모든 승인을 바쳤고 올 3월에 태안에서 날아다니는 테스트를 마치면 카이의 전투기 그 시험처럼 성능 검사를 마지막 단계를 마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그 회장님 말씀은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공항에서 한강을 따라 쭉 와서 삼성동까지 나름대로 사람 실어 나르는 아직은 파일럿이겠죠. 그런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요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사실은 이번 CS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 하노버 갔을 때 독일 하노버가 세계 최대의 제조 분야의 박람회를 매년 3월 말에 합니다. 올해도 합니다. 그때 막스 플랑크에서 부스에서 요게 양자 퀀텀 컴퓨터입니다. 3큐빗짜리인데 독일하고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막스 플랑크와 공동 R&D 프로젝트 차원에서 개발해서 시연한 거를 제가 봤는데 아직 이처럼 이것도 아직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현재 쓰는 컴퓨터에 비해서는 성능이 형편없이 낮고 지금 IBM의 뉴욕에 있는 왓슨 연구소에서 퀀텀 1, 퀀텀 2 지금 이 양자를 쓰면 에러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숙제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1+1을 2를 내가 시키니까 계산은 했는데 방법이나 이게 너무 초보적이라서 아직은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젠슨당처럼 20년 뭐 지금 IBM은 한 5년이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스타트업은 유레카관, 아까 그 웨스트, 베네티안관 거기에 중심에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가장 핫한 그런 부스입니다. 이제는 뭐 MWC, 다음 달 초 바르셀로나에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 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모든 전 세계적인 이제 스타트업관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는데 10년 전에 프랑스가 CS가 그때 너무 뭐 삼성, 소니, 뭐 예를 들면 미국의 GE라든지 뭐 중국의 하이얼 글로벌 기업들 장신들만 전시해서 하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 SME들은 기회가 없다. 그들만의 잔치다. 그럼 처음에 조그만하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아서 뭐 이 테크웨스트 외에도 많은 전시장에서 국가별로 내셔널 파빌리언이나 대학 기관별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뱅가드나 호로이츠, 지금 오픈 AI나 미국의 많은 이 뭐 천억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LP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러한 어떤 전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가장 많이 참여했고 미국도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정부 그다음에 뭐 프랑스는 뭐 워낙에 이스라엘 뭐 아프리카 아무튼 많은 국가관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유레카 파크라고 그래서 그 1층에 있는 거기인데 빨간색으로 가운데 있는 사진에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버먼트라고 그래서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뭐 특허청 예를 들면 중기부 그런 기관 외에 거의 모든 페더럴 디파트먼트들이 참여를 하고 홈랜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하는 그런 기관들까지도 와서 자기들 기관의 역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독일, 뭐 일본, 타이완, 아무튼 뭐 한국 지금 한국은 이 코트라에서 국가관, 그 다음에 모든 지자체, IBK 기업은행은 자기들끼리 또 그 다음에 뭐 키스나 이 출연 연구 기관들, K워터 유일하게 이 수자원공사가 몇 년 전부터 자기들 물과 관련되는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스타트업 분야는 뭐 거의 이 가장 많은 어떤 부스 관심을 보이고 또 많은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나 참여자들로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최근은 현대기아, LG, 삼성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CVC, 사내 벤처도 좀 있지만 사회 파트너들을 발굴을 해서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인베스트먼트 그런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도 받고 홍보도 하는 그런 활동을 최근에는 하고 있고 뭐 아마존이나 여기는 이제 베네티안 팔라쪼 호텔에 별도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조금은 은밀하게 모여서 하는 이런 이벤트도 있고 뭐 제가 좀 돌아다녔고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1월 7, 8, 9, 10, 1월 20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여기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참여를 했고 후아웨이 전 세계 IT 분야의 후아이 칩을 지금 중국에 이번에 딥식이나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원래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반도체나 하나의 IT 분야의 뭐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하이얼 하이얼은 단순한 TV 냉장고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그런 어떤 우리가 아는 들어본 기업들은 사실은 안 왔어요. 협력업체들 좀 나오고. 그렇지만 기술력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 강州셴젠, 홍콩 인근에 남부 쪽에서 많이 왔지만 거기서 한 반절 정도 왔습니다. 샹하이나 이번에 딥식이 샹하이 옆에 있는 거기 어디죠? 항저우인데 뭐 중칭이나 저 내륙, 할빈 아무튼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왔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이제 타기 시작을 해서 과거에 기능올림픽 때 한국이 싹쓸이 했는데 지금 요즘 기능올림픽 때는 중국이 싹쓸이를 합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아마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우스 간에 한 4, 500개가 중국이 이렇게 확 전체가 그 전체가 그냥 마치 이 중국 국가관처럼 돼서 엄청나게 많이 가장 많이 모든 전시장에 있었지만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타이완도 있어서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이나 여기 TCL 그다음에 하이센스 모니터 그러니까
원래 Q가 아니라 OLED. OLED 모니터 측면에서는 이제 크기는 중국이 한국을 앞장섰습니다. 이번에도 하이센스는 167인치, 삼성이나 LG는 한 120인치대였거든요. 상당히 많이 이제 크기 경쟁에서는 아주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XPENG, 엑스펑, 요 혼자 타는 드론입니다. 사람을 배달하는. 그다음에 뭐 전기차나 이런 쪽은 뭐 워낙에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뭐 여기서 혹시 여기에 우리 세자연 회원님들 중에 당뇨나 문제가 있으면 요게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사진 몇 장인데요. 제일 위에는 숟가락. 당뇨 있는 분들은 요 숟가락 여기 배터리 넣어서 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꼭 누르면 물을 한 그릇 한 죽이나 이렇게 드셨을 때 숟가락 그 센서가 움직여서 나트륨 성분이 있는 것처럼 요 숟가락이 작용을 해서 그냥 맹물을 먹었는데도 심심하게 먹었는데도 짜게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숟가락입니다. 스마트 숟가락. 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동그란 계란처럼 생긴 것은 실제로 크기가 계란만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화장실에 그 화장실 변기 속에 퐁당 빠뜨려 놓고 볼일을 보면 얘가 분석을 해서 병원에 가서 실제로 그 오줌 검사나 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주는 뭐 여기 중국이 이노베이션 어워드 받은 건데요. 기타 등등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글로벌 부분은 뭐 지금 CES가 한 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파나 MWC처럼 여러 가지 대기업들 뭐 협력업체랑 같이 이번에 SK가 정말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모빌리티 에너지나 메이징 테크도 있는데 삼성은 AI for All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약간은 좀 과거부터 해왔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SK는 지금 전시장에 보시다시피 이게 한 축구장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쭉 보면 중간에 박스처럼 전화기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겼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아까 뭐저 옷장만한 그런 어떤 AI 컴퓨팅 서버입니다. 이 전체 AI 컴퓨팅 센터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왼쪽에 모니터는 그 물이 하늘에 폭포를 떨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SK는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ESG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이런 거를 홍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유 때문에 그런데 원래 완전히 AI 컴퓨팅 센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완전히 이미지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엔비디아랑 같이 칩셋 만들고 있대.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물론 환경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최태원 회장도 와서 여러 계열사 사장들하고 이튿날 인터뷰도 하고 LG도 이제 꽤 인기는 있었지만 아무튼 SK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아까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 미국의 수면 재단이 민간 단체인데 82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도 하고 표준 만들고 인증하고 뭐 코스모 로보틱스는 이제 보조 로봇입니다. 못 걸어 다니는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이 손톱 소재하는 약간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만계 스타트업이고 농업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존 디어가 참여를 해서 매년 지금 재작년 2023년에 농업의 존디 회장이 와 선언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대동 우리나라 대동이라고 하는 공기 만드는 트랙터 만드는 회사 참여해서 꽤 많은 이제 관심을 그다음에 요거는 국내 업체가 에어팜이라 그래서 텐트처럼 생기는 상추나 뿌리를 기르는 건데 UAE라든지 쿠웨이트, 사우디 이쪽 기업에 이쪽에 진출을 해서 많은 접어서 그냥 컨테이너 넣어가 싣고 가서 한 달, 1년 이렇게 물이랑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잘 수확을 하고 또 다른 옮기고 하는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플러스죠. 요 부분은 로봇하는 엔지니어인데 에코 로보틱스라 그래서 이 트랙터 뒤에 좀 끌고 다니면서 땅의 토질 분석을 하고 거기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양파입니다. 오니언. 제가 뭐 고향이 의석이라서 마늘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AI 베이스드 아무튼 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해 볼까 하고 해서 한번 제가 그냥 이분하고 좀 얘기를 좀 오래 나눴습니다. 요것도 뭐 재밌는 건데 이게 유대인 이 어르신이 이스라엘은 매번 딱 10개만 선정해서 이렇게 스타트업 관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파이서 양념, 지능형 양념 만드는 겁니다. 요 캡슐이 보면 6개가 들어서 짜다, 맵다, 뭐 여러 가지 매콤하다 그런 것들을 해서 양념을 이분이 요리를 못해서 부인한테 좀 많이 엔지니어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뭐 아이디어를 하다가 양념이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김치
좀 만들어 봐라. 알았다. 뭐 그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대략 CES는 뭐 거의 마무리를 해갑니다. 지금 바로 그 다음 주에 20일에서 24일 다보스 김동연 지사님이 거의 한국에서는 정부에 비로 참여를 했는데 아까 말씀 원래 한국 경제가 2%대 이하로 가서 많은 분이 걱정이 있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Reimagining Growth 성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자. 여러 가지 리더들이 한 2,500명이 오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디지털 이코노미, 그러니까 GDP의 한 16%가 지금 디지털 쪽이고 새로 부가치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고용이나 한 70%가 지금 디지털 쪽이라서 원래 AI 이노베이션이나 이렇게 해서 성장의 동력으로서 지금 이 인텔리전트 에이지에 AI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업그레이드 하자, 더 엑셀러레이팅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한 인더스트리들. 그 다음에 사람 분야. 그다음 어차피 safeguarding the planet, sustainability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지금 뭐 기후변화나 마지막에 이제 리빌딩 트러스트인데 우리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 트러스트가 무너져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리더들의 하나의 관심사라서 어떻게 트러스트를 좀 빌드업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주제들로 좀 얘기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이제 제가 대략 CES는 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고요. 딥시크 얘기를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지난 우리 설 직전에 그 전주에 딥시크라고 하는 140명이 되는 조그마한 회사가 중국에서 LLM 모델 R1을 발표를 했습니다. AI는 이 사전에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 학습 단계, 거기서 V라고 하는 모델을, V3 모델을 써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 데이터가 지금 뭐 오픈 AI 거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훈련을, 리스닝을 하는 때 이제 증류나 디스틸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믹스처 오브 엑스포트라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하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절약하게 하는 초효율적인 개발비가 한 20분의 1, 559만 달러 들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여러 가지 AI를 개발하기, LLM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툴들을 가장 자동차를 한다 그러면 타이어, 엔진, 뭐 트랜스미션, 뭐 유리창 이런 것들을 가장 값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벤츠 한 대가 예를 들면 1억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1,000만 원도 안 되게 지금 벤츠를 만든 겁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델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픈 소스 데이터가 소스가 다 까졌거든요. 버클리 대학에 있는 어떤 박사과정 학생은 그거를 아주 작은 AI LLM을 만들었는데 30달러였습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그룹 걔들 학생들이 50달러짜리를 했어요. 정말 지금 뭐 매일매일 지금 딥시크가 가전 초래한 그런 어떤 새로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도 발표 그 다음날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7%나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800조가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지금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 외에 훈련 데이터를 좀 훔쳐갔다라든지 개발비가 왜냐하면 선크 코스트가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도 유출된다. 지금 뭐 국가안보에서 여러 가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이노베이션의 계기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막 다 아는 거지만 짧게 AI는 정말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이 됐던 2차 대전 직후에 이 튜링 테스트 모델로부터 해서 엑스퍼트 시스템 70년대 그 다음에 AI 윈터기를 지나면서 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딥러닝 여기에 IBM의 뭐 딥블루라든지 왓슨 그런 거를 거치면서 핵심이 됐던 게 이제 2020 우리나라의 2016년에 알파고 이세돌을 하고 했었던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1월 30날 챗GPT 3.5 나와서 생성형 GP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AI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AI 자체 과거 2차 대전 직후부터 해왔던 건 애널리티컬 AI 지금 눈에 보이는 대포가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패턴 그다음에 분류하고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거나 그래서 추천을 하거나 모방 카피를 하는 전통적인 AI 분석기 애널리티컬 AI 그건 있어 왔지만 지금 이제 트랜스폼 2018년 2020년 이후에 제너레이티브 젠 AI 이거는
창작을 제네시스 이 창세기처럼 창작하는 이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제품을 완전히 디자인하거나 코딩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모아놓은 LLM이 이제 나와서 지금 뭐 워낙에 많은 것들 이미지나 음악 같은 뭐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에이전트화가 되고 또 하드웨어나 이런 게 결합이 돼서 피지컬 레이어로 나가는 그런 어떤 이 현재 뭐 그냥 뭐 다 아는 거지만 제가 딥시크를 써봤습니다. 딥시크 보고 프롬프트를 뭘 넣냐면 너네 딥시크하고 오픈 AI가 한 챗GPT하고 비교해 주세요. 걔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들 딥시크는 포커스를 인더스트리 스피시픽 차이니스 모델이다. 근데 오픈 AI는 제너럴 퍼포스고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한다. 언어는 당연히 중국어 중심이다. 멀티링구얼이다. 이거 한글로도 됩니다만 제가 영어로 좀 물어봤습니다. 커스터메이션이나 에틱 여러 가지 윤리 문제나 안전 문제, 가격, 그다음에 연구 활용 분야, 글로벌 리치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당신이 제일 밑에 콘클루션이 뭐냐면은 인더스트리 스피시픽 솔루션이나 자기 중국 시장을 생각한다면은 딥시크를 써라. 그렇지 않고 지금 뭔가 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어떤 일반적인 목적이고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만약 생각한다면 오픈 AI를 써라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한글도 상당히 무난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오픈 AI, 챗GPT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딥식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기관들은 왜냐하면 딥식 알고리즘 자체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긁어가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이 사람 양문봉, 량원펑이라고 하는 85년생 이 사람이 항저에 있는 절강대 아주 명문대입니다. 절강대도 저장대 전작과를 나왔고 석사를 했는데 뭐 금융위기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 뭐죠 펀드를 하나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클러스터를 2021년부터 해서 재작년에 딥시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뭐 2000개 엔비디아 H800, H800은 지금 H100 우리가 보통 GPU를 하는데 H100은 5천만 원입니다. H800은 뭐 지금 그건 다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값싼 GPU를 써서 뭐 아까 말한 569만 달러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흔히 말하는 뭐 샘 알트만이나 소면 구루들이긴 하지만 완전히 젊은 뉴 제너레이션의 AI 엔지니어가 이처럼 큰 사고를 쳤고 지금 기술에 보면 엔비디아 H100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GPU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놀랍습니다 사실은. 거기 왼쪽 사진에 보면 제로는 쪽에 꽈배 메비우스처럼 된 게 그게 페이스북입니다. 메타라는 회사. 그 옆에 박스 4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에서 둘 다 보면 150K, 15만 개입니다. 둘 다, 두 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15만 개, 15만 개, 한 개 5천만 원으로 따지면, 10개면은 5억이죠. 그 다음에 100개면은 50억. 만 개면은 5조죠. 그러니까 15조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하드웨어 인 플랫폼에. 그 밑에 보면 G라고 구글, A 아마존, 동그랗게 생긴 오라클.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텐센트라고. 중국의 가장 큰 AI 회사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그 옆에 보면 곰발바닥처럼 생긴 바이두. 바이두하고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알리바바도 어디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왼쪽에 보면은 테슬라가 15,000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모든 지금 네이버라든지 뭐 LG라든지 싹 다 탈탈 더해봐야 10,000개가 안 됩니다. 과기정통부에 작년 올 초에 조사는 한 8,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보면 15만 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메타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까만 사진에 보면 토큰이라 그래서요. 100만 개 토큰이 말을 언어를 처리하는 한 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과거에는 그 100만 개 하는데 GPT-4 레벨에서는 한 80달러, 7, 80달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면 딥시크 V3 이쪽에서 왔을 때는 1달러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혁신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언어를 학습을 하고 그걸 추론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요 보면은 1월 마지막 주
이렇게 와이스앱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조사한 자료인데 추정치입니다. 493만 명이 챗GPT. 두 번째가 보면 놀랍게도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딥시크가 100만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런 거를 보면 엄청나게 적응력이 높다. 세 번째는 리튼이라고 이건 배우는 학습용인 특수 용도고 ADA도 마찬가지. 이제 퍼플렉스티나 코파일럿 제일 끝에 있는 클로드.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좀 이 학술 용어를 많이 쓰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 우리가 집중돼 있다는 걸 보고 두 번째 딥시크도 엄청난 거죠. 정말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여기에 보면 버클리 아까 제가 30달러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딥시크가 오픈을 해버려서 소스를 섣부르지만 제가 92년 3년 미국의 팀 버너슬리가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를 릴리스를 했을 때 한국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데이터를 올리고 뭐 마케팅하자 개인이 한다?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30달러, 50달러로 한다? 1인 1 AI 시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좀 섣부른 전망. 왜냐하면 홈페이지도 그랬고 블로그 앱은 그거의 하나의 뭐 아류인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즈니스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제가 AI 얘기는 뭐 대략 이 정도로 하고 앞에 이제 기술 검증 여기 다시 약간 빼겠는데요. 허깅 페이스나 일부 이렇게 지트허브나 이런 오픈되는 AI 모델들을 모아놓고 검증하는 기술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 검증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쪽이 딥시크 코딩을 잘한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스타트업이나 어떤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프라나 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 조금 뒤에 좀 있어서요. 그러고 제가 얘기 키를 약간 바꿔서 제가 2011년, 12년, 13년 그때 OECD에 제가 있으면서 그때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면서 OECD에서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 NAEC, 나액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가버넌스 쪽에 있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인바이트하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종래 전통적인 경제학으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도전들, 불확실성은 크고 uncertainty, 그다음에 서로 이 모든 현상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민족적인, 사회적인 서로 연계가 되고 또 어떤 행태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클래시컬 어프로치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컨셉을 개발했던 게 스트래티직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활동 결과를 저는 2014년에 귀국을 해버려서 끝까지 팔로우를 못했는데 그 OECD의 그 미팅의 결과 출판물들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좀 더 IMF 중심의 여러 가지 BIS나 시스템을 격신하자. 성장을 새롭게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좀 시스테미컬리 좀 보자 하는 그런 몇 개의 퍼블리케이션이 있었고요. 그때 2022년에 책 하나가 Why Nations Fail이라고 그래서 이 데런 에스머글루 MIT에 있는 이 터키계 경제학 그때는 젊었습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첫 번째 포용사회와 착취사회 이슈 Why Nations Fail이 그거죠. 그다음 두 번째 책이 네로 코리다의 이 중국 인도가 왜 국가주도 경제가 성장할 수 한계 복구할 수밖에 없느냐. 균형된 이 국가 파워와 어떤 이 시빌 소사이어티의 어떤 파워가 뭔가 이 족쇄찬 리바이어탄이 균형된 경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한 책이 나왔고 나에게서도 상당히 논의가 돼서 뭐 지금 현재 어떤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어떤 경제학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새로운 자본주의 뭐 측면에서 한번 그냥 얘기를 하도 차원에서 그냥 소개드리는 뭐 그 정도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은 뭐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IT를 했고 얼마 전에 오명 부총리도 도대체 말이야 80년대에서 우리가 1등 국가 갔는데 AI란 새로운 추세에 와서 우리가 2등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래서 한 말씀 하셔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CS 가서 나름대로 딥식이나 여러 가지 세상은 지금 패권 AI를 두고 탄 이니셔티브를 서로 누가 잡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전, 자동차와 같은 이 매니팩처링, 헬스, 그다음에 이 커머스나 유통, 러닝, 뭐 교육 분야 여러 가지 어떤 이 안전, 세이프티, 시큐리티 이슈 AI를 도입을 해서 퍼블릭 가버먼트 섹션이든 민간 프라이빗 섹터이든 뭔가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기술적인 역량, 파이낸싱, 금융, 뭐 벤처 캐피탈이 되든 가버먼트 텍스 머니가 되든 그다음에 이 텍세이션도 인센티브를 감사나 여러 가지 어떤 이 통제, 조사역, 투자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뭔가 AI 비즈니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메커니즘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가버먼트 롤도 레귤레이션에서는 좀 더 이노베이티브하게 보자. 그런 어떤 생각을 요즘 그래서 저희 방에 저희 연구실에 이 전기가 좀 센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 문제나 기술 뭔가 엔트러프리너십이라든지 데이터 부분도 상당히 좀 글로벌리제이션 그런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을 좀 확충하고 제가 요즘 조금 관심을 가진 게 90년대 인터넷이 그때 미국의 클린턴 보고 정부가 이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할 때 한국도 초고속망을 했지만 똑같이 시민사회적 접근, 정보 문화 운동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심지어 우체국에서조차 무료로 국민들에게 정보 검색사, 인터넷 정보 검색사 2급, 1급 뭐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AI가 지금 챗GPT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LLM들이 나왔기 때문에 AI 문화 운동을 좀 하자는 그런 좀 이렇게 시민사회적인 비영리 시민조직인 학교나 지자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같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가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게 시장도 뭔가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 배경에서 지금 10조 매출도 하고 하는 성장이 정체된 고용이 정체된 이런 상황에 활로를 AI로 뚫어보자. 그러기 위한 공급 사이드에 뭐 네이버든 삼성이든 지금 오픈 AI든 무슨 뭐 미니스터 많은 공급 사이드의 어프로치도 있지만 디맨드 유저 측면에서 AI 나름대로 어떤 인식이라 퍼블릭 어웨어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윤리 문제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AI 문화 운동을 하면 시장도 그다음에 사회 변화도 AI에 맞게 어차피 세상을 갑니다. 그런 어떤 미리 우리가 적응을 한다면 뭔가 기회의 창문이 윈도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만 당장은 지금 엊그제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할 것 없이 지금 추경이 우리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 전에 20조라고 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라고 했고 어제 그제 야당 대표 국회 연설에서는 30조라고 했습니다. 뭔가 정체된 이런 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뭔가 이 스포 트리거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일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미래 성장을 확충하는 특히 인프라 AI 인프라 GPU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2만 개, 5천만 원이니까 1조에다가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장부 2조 정도를 좀 투자를 긴급하게 한다면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많은 대학생, 많은 중소기업, 뭐 삼성, LG는 자기들 돈 들어 기술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도전 정신에 있는 AI 엔지니어나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식품이나 에이징이나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뭐 CES 당연히 뭐 MWC나 한국은 글로벌리 나가서 호흡하고 같이 경쟁하고 협력하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꽉 차 있지만 뭔가 역량을 해서 지금 뭐 6개월, 뭐 길면 한 1년간 진짜 거의 블랭크 암흑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이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나 민간에서 기업에서 뭔가 할 역할을 그다음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어떤 이 뭔가 이 도전는 역할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신다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뭐 이런 기회를 주신 김에 제가 그런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은 뭐이 정도로 약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뭐 저 좀 부족한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연구 모임에서 뭐 제 얘기가 작은아마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